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탄, 3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천재들, 그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절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 있죠. 그런 아저씨예요. 형이라고 불리고 싶지만.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박사를 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스펙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 평범해요.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박사과정에 살아남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일단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주변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전교 1, 2등 하는 애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뭐 탑 명문대 가고 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서울에서 공부하면서 뭐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에 굉장히 한국의 명문대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았겠어요. 충분히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 한국 사회 안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임원이라 하는 사람들, 사장이라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다 경험해보고 이제 미국에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인재들은 한국에서 제가 봤던 똑똑한 인재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한국에서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좀 이 개념을 좀 이해 잘 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지방에서 오신 분들 뭐 무시해서 이런 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본인이 어떤 시골 깡촌에서 소위 말하는 그 마을이 낳은 인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내가 최고의 브레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국에서 올라온 그 수재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으면 또, 서울에 이렇게 잘난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오면은 그게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그 바닥 안에서 봤던 인재들은, 그냥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 안에서 몇몇 수재들을 봤을 뿐인데, 이제 미국에 여러분이 대학원, 특히 이제 탑 명문대에 오시면 전 세계에서 온 수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온 수재들도 있지만, 뭐 일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뭐 유럽에서 오고,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수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 대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 그 올림픽이 딱 좋은 예네요. 마치 올림픽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공부 좀 잘한다고 했던 거는 이제 국내 뭐 체전, 전국 체전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미국 대학원은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올림픽.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대표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했어도 막상 미국에 오면은 위축이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나도 좀 잘났는데, 나도 좀 공부 좀 하는데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 전 세계에서 온 선별한 그 수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국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느껴요. 위축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과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나는 진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고 센 거야. 그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슈퍼 천재들이라는 애들이 막 있는 거야. 막 교수 중에서도 막 노벨상 받는 사람도 막 있고, 미국 대학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게 심적인 그런 위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특히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또 모국어는 한국어로 이렇게 샬라샬라 하다가 말빨이 아무리 있던 사람도 미국 와서 영어로 이게 말빨 세우려면은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빨 있었던 사람조차도 미국에서는
평균 미만의 그런 말빨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쟤네들보다 되게 똑똑하지 못하고 항상 뒤처지는데 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결국엔 그게 불안 증세로 이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쉬고 있어도 다른 대학원생들은 여기 이 시간에 책 보고 있을 텐데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랩을 선정할 때 외국인이 너무 많은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부모님이 한국에 다 있고 본인의 어떤 기반이 한국에 있고 자국에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미국에 와서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미국 영어도 잘 못하면서 미국 문화를 모르는 애들이 고군분투하는 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심적인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내국인들이 많은 랩을 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다 부모 형제가 다 이제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 토박이고 막 그러니까 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미국 문화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만 너무 많은 랩에 가면은 뭐 미국 문화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냥 특히 뭐 후진국 같은 데서 온 친구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그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후진국의 문화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후진국이 왜 후진국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선진국에 비해서 뭔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생활하면서의 그 심적인 어떤 깊은 불안감까지 여러분이 전수받게 되면서 공부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국인, 그리고 내국인도 그냥 내국인이면 안 되겠죠. 좀 어느 정도 좀 정서가 밝고 건강한 그런 외국인이 있는 내국인들이 많은 그런 어떤 건강한 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 왔을 때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받아주면 다 갔어요, 아무데나. 근데 이제 미국에 석사 하면서 이제 어디가 좋을까 이제 물색을 해봤죠. 그래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미국 내국인이 좀 많으면서 그것도 좀 애들들 분위기도 좀 좋으면서 너무 막 공부만 하지 않으면서도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찾자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 갈 때는 제가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랩 분위기 진짜 좋은 데서 마음 편하게 좀 공부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런 랩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오셔서 너무 무한 경쟁하는 막 그런 뭐랄까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랩 선정할 때 좀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으면서도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선택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뭐 학교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한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대 출신이고 거기서도 되게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고 집안도 되게 좋아요. 그 친구 아버지가 서울의 명문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 백그라운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강남이에요. 강남이고 집도 잘 살고 친구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 잘생겨서 항상 어디 가면은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박사과정 때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우울증 약. 근데 이게 좀 안 믿겨지죠. 그렇게 잘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잘났단 말이에요. 걔는 박사과정 학생일 때도 차도 막 독일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났잖아요. 잘났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우울증에. 근데 내가 왜 저 친구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나보다 한없이 잘나고
나보다 우리 훨씬 조건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거기다 강남 출신에다가 강남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니는 그런 진짜 강남 리얼 강남파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났잖아. 근데 왜 우울증 약을 먹을까? 난 그게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를 열심히 유심히 봤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굉장히 높은 데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우울하냐면 그 친구가 강남 출신이고 아버지 교수고 집도 잘 살고 그런데 왜 열등감과 우울감을 느끼냐면 항상 재벌 2세들이랑 자기를 비교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물론 잘 살지 상류층인데 재벌 2세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그 자괴감에 빠지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그 독일 차를 타고 다녔어. 박사과정 때 독일 차도 되게 괜찮은 독일 차였는데 이 친구 차가 나는 부러웠어. 솔직히 나는 4,000불짜리 중고차 타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차가 부러웠어.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 과에 부러워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 재벌이 하나 있었어. 재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벌 친구가 그 신형 스포츠카 슈퍼카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맨날 얘가 보면서 쟤 어떻게 저런 차를 타냐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기준을 두고 항상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또 엄청 잘생긴 애랑 또 비교하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의 자존감은 완전 나락인 거야. 나락이고 바닥이고 결국에는 우울증 약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과 뭐 우울증 약과 뭐 이렇게 그런 도움이 없으면 이 친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잘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말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나로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나를 나로서 받아들일 때 내가 좀 행복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A 맞으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오히려 박사과정 때 좀 내려놨어요. 왜냐면 물론 학부 때는 뭐 A 맞고 성적 좋게 맞아야 되고 스펙 만들고 뭐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제가 이제 박사과정 왔을 때는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산 애들만 모여있는 소위 말하면 잘난 사람들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까지 그렇게 살면은 너무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보다 내가 크게 잘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중간만 해도 돼.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하위권을 하더라도 여기가 미국 대학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한국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이야 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 차가 나는 독일 차가 없고 나는 고급 차가 없지만 내가 4,000불짜리 중고차를 타면 어때? 내가 오늘 하루 그 차로 학교 출퇴근을 잘했고 그걸로 공부를 잘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긴 좀 실리콘밸리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건 좀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와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더하죠. 미국에서 그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공계 석박사 그 톱 두뇌들이 또 다 모여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상위고가 추구하고 막 여기서도 막 그 유명한 회사들 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막 빨리 승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여기서의 인생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이지 절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습관을 저는 계속 내려놓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도 저는 그렇게 상위 고가를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막 고가 잘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혹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하면서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산책하고 뭐 내가 뭐 좋아하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내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막
죽도록 노력하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때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문대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좋은 연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는 좋은데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면서까지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고 그냥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았다. 거기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존경했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돈이 진짜 많아요. 돈이 많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어떤 형님이 한국인 유학생 형님이 계셨는데 진짜 되게 가난한 형님이셨어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학부도 인서울이 아니셨어요. 어디 한국에서 뭐 지방에서 지방대 다니시다가 미국에 박사과정에 유학 오신 분이 계셨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 형님은 뭐 차도 없고 항상 연구실에 랩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뭐 그렇게 사는 형님이셨는데 저는 그 형님이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형님은 좀 너무 없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형님이셨는데 막상 그 형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 형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랩에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그 오솔길 있어요. 숲 옆에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학교에. 특히 제가 박사 공부했던 곳은 컬리지 타운이라서 시골에 있는 학교여서 자연 광경이 되게 멋진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렇게 그 오솔길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 아름다운 숲을 관찰하면서 그 뭐랄까 풀냄새랑 그런 숲의 그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자기 그 아파트로 돌아오시면서 그때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재벌들은 이런 행복을 못 느낄 거야. 그런 거야. 걔네들은 차가 있고 뭐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검소하고 소소하게 사는 삶 속에서의 어떤 행복을 못 느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 그 삶 속에서의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행복을 이게 찾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고급 차도 없고 뭐 좋은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자기 삶에서 되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 아름다운 삶,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 안장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형 박사하고 마치고 뭐 하는지 알아요? 남들처럼 막 명문대 교수하고 막 대기업 엄청 연봉 받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그 박사 마쳤던 그 학교 있잖아요. 거기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 되게 조그만 중소기업에 그냥 다니세요. 박사 마치시고. 그러면서 거기 간 이유가 자기가 박사 때 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 그 학교 그 박사 과정에서 뭐랄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뭐 그런 조그만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그래서 시골에 있는 스타트업이니까 막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던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고 그 연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큰 목표 없이 큰 뭐 성공했던 목표 없이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 행복을 느끼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에 박사과정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난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위축감과 불안감, 우울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나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이 박사들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 나는 SCI 논문이 몇 편이냐, 나는 학점이 몇 점이냐, 우리 학교 랭킹은 뭐 남들에 비해서 뭐 몇 정도 하냐, 내가 갈 대학교는 뭐 교수할 때는 명성이 얼마나 있냐, 내가 갈 대기업은 명성이 얼마나 있냐, 계속 내 연봉은 얼마냐, 이것만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사들의 세계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런
남과 비교하는 걸 내려놓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주변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고 좋은 회사 많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계속 주기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저도 내가 그런 깨달음, 박사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었지. 그래서 그 박사 때 그 잘난 애들 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었지. 안 그러면은 진짜 중도 자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잘 다스렸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똑같이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잘난 애들이 막 나 앞에서 막 알짱거려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걸어야 할 길을 걷고 내 마음에 평정이 있다면은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